어제 9.13 대책이라고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선대인 소장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강기정 의원에게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는 서민이잖아요. 서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반응이랄까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부분이 있죠. 약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세다. 이건 이 정도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 임대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거의 철퇴가 내려졌다 이렇게 표현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이 부동산 특히 서울 지역의 부동산은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잡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 8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사실 이제 진정세로 당분간은 들어갈 것 같아요. 당분간은 들어갈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면역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또 뭔가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 심리도 집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질 수 있어요. 이거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봐오면 부동산에 어떤 제재가 가해졌을 때 그 제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명석하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내요. 뭔가 다른 길을 찾아내서 또 다른 투자처를 만들어서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투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제재 방안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은 아직 국민적 여론이 성숙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그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요. 그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거하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치. 남의 얘기지. 남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부안해동된단 말입니다. 모든 언론이 다 여기에서 떠들어대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을 계속 내보냅니다. 오보까지 섞어서. 9월 13일 날 9.13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종편이나 YTN 연합 같은 데서 오보가 뜹니다. 1인 주택도 상한선이 변동이 된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보가 뜨기 시작해서 전체가 오보가 떠요. 이래요. 이 부분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분들을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분들의 33분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장하성 실장 등만 발표했죠 또. 그렇죠. 저쪽에서는. 예. 이제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언론사 간부들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강남이겠죠. 예. 대기업 간부들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그냥 웃읍시다. 예. 다 강남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이 솔직히 얘기해서 집 한 채 없는 서민들이 강남의 집값, 서울의 집값이요. 대한민국 서울은요.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를 만큼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서울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살지 못한 집값이 부담되는 분들은 서울의 외곽으로 나갑니다. 신도시로. 그것도 부담되면 신도시가 아닌 지역으로 나가요. 그렇게 하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나도 기회만 되면 입성할 거야 서울로. 라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인지상정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언론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먹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은 유산자와 무산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내 희망, 내가 미래의 집을 가져야 되겠다는 사람까지 동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예. 집을 사면 오르겠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8.2 대책 이후에 9.13 대책은 아마 강력한 시장의 억제력을 가질 겁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보유세, 종부세,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은 실제 굉장히 지금 강화해놨습니다. 5년 이상 거주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당첨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또 재개발을 못 받아요. 정산 대상이 돼버립니다. 이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억제 정책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명종님 얘기한 대로 영구 정책은 안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이요. 사실 저는 개인적인 겁니다. 전문가 필은 아니고요. 강남 집값 못 잡으면 다 못 잡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넘어가 보면 왜 지방 분권화, 그죠? 그다음에 공기업들 지방으로 이전. 이것도 사실은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과밀화되어 있는 수도권. 그다음에 일단 부동산은 불패다. 불패신화다라는 인식. 그리고 반드시
9억 아파트가 지금 9억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9억이 넘어도 더 오를 거다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이번 대책을 보면 토지 일단 공개념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2주택자 이상 누진세,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재개발 지역의 규제 강화, 그다음에 원가 공개도 지금 경기도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역 이전, 그다음에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일단 단기간 내에는 거리가 뚝 떨어질 거다, 적어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이번 정책에 이어서 곧이어 나와야 되는,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정책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낮춰라.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만들어줘라. 이거 잘못된 정보들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단타 매매가 가능해져요. 부동산. 그렇게 이게 주식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이 거래세를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는요, 국세법에 소득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징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동산은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이것부터 깨야 되는 거예요. 정책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것은 부동산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급여자가 월급 받고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나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을 해서 얻는 사업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듯이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소득세가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종합소득세를 보면은 5억 원 초과를 했을 때 세율이 42%예요. 그러면 42%면 2억 1,0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누진 공제도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차액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을 1억에 샀는데 얘가 대박이 터졌어. 10억이 됐어. 그럼 9억을 벌잖아요. 그럼 9억에 대해서는 42%의 소득세율을 매기라는 얘기예요. 거래가 됐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거래가 됐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가 보유세라고 얘기하는 거는 거래 이전에 이것이 점점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거래가라든지 시장 가격을 반영을 해서 세금을 매겨줘야 돈 있는 사람들이라도 내가 이거를 부동산을 사서 5년, 지금 현재의 규정에 의하면 5년 동안 보유했을 때 보유세 내고 나서 나중에 팔아서 소득세를 또 내고 나면 나한테 얻는 실익이 없어라는 판단을 하게 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와야 되는 것은 사실은 집값을 잡고 서울의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정부에서 직접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 영구임대주택을요, 지금 이 임대주택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도 20평 이상, 30평 이상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주택공사가 주관하고, 그러면 대기업이 다 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대기업한테 하청 주면 됩니다. 실제 공사를. 그렇게 주택공사를 철저하게 깨끗한 투명한 조직으로 만들면서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를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생기는 마진 이익들을 없애고요. 주택공사가 이익을 볼 수 없는 단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저가의 아파트라든지 임대주택을 공급을 한다고 하면 주택 시장이 가격이 잡힙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논의가 깊게 들어가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잡히지 않는 집값은 그거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냅둬야 이게 됩니다. 수십 가지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계부채가 지금 부동산 담보 비율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물론 그 방법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신혼부부에게 뭐 50년짜리 임대주택을 실제로 임대주택이 아닌
실제로 내가 돈 주고 사는 아파트 같은 퀄리티가 있는 아파트를 제공하고 이런 건 이제 다방면이라면 그다음에 교육 정책도 이제 맞물려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맞물려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급격하게 부동산을 통제해 버릴 경우에 은행의 담보고 가계 파탄이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단적인 처방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 제가 아까 전자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불패시나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머릿속에. 무조건 오를 거다. 사놓으면 오를 거다. 그것이 최근에도 8.13 대책 때. 8.2 대책? 8.2 대책 때도 그 이후에도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온갖 뉴스에 뭐 실패한 노무현 정책 다시 들고 나와 이렇게 언론들이 이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계급적 유산자와 무산자의 싸움이 되는 건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내놓자마자 과거에 실패했다는 정책으로 더 씌워서 이 부동산 때려잡는 거를 물타기 하려는 세력들, 야권 세력들, 자유한국당 부류의 유산자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주객이 전도도 이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예 자유한국당류의 고급 주택을 갖고 있는 자들은 집값 떨어질까봐 안절부절 이것이 이념적으로 공격만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단호하게 이런 이념 문제들은 제거하고 그럼 어떻게 젊은층들한테 값싸고 좋은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기존의 아파트 갖고 있는 연착륙 어떻게 하면 집을 안정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토지 공개념과 건설원가 공개 그다음에 신혼부부들 무상 국가 운영 그다음에 공기업들의 지방 이전 그다음에 지방 분권의 활성화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야 잡히지 지금 사실 있잖아요. 돈을 갖고 있어도 투자할 곳이 맘딱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재테크가. 그게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부분은 약간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선대인 소장이 설명해 주더구만. 그렇죠. 유동자금이 1,100조는 아니다. 그게 지금 사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금리를 낮추면서 대출받아서 집 사라라는 정책을 펴온 결과예요. 맞아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그냥 누적돼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민주당에서 나온 안 중에요.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제 군부대들을 이제 수도권 밖으로 빼면 거기에 군부대라고 하는 게 공간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곳에 아파트 짓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는데 현재 정부에서 이제 이따 뭐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계속 서포트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군부대 이전하고 그걸 공공택지로 활용한다. 이 안은 어떠세요? 괜찮죠. 그 단지 이 아파트 공급 물량을 지금과 같이 분양주택 몇 퍼센트, 임대주택 몇 퍼센트를 섞으면 안 되고요. 이제는 정부가 확실한 기조를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공공택지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 공공택지입니다. 공공주택이 아니라 신도시급을 개발한다든지 토지개발공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공공택지 조성하는 것을 100% 임대주택화하면 그리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괜찮아요. 아파트가 그런데 임대주택인데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자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당역 주변에 집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사당역에서 남태령곡에 넘어가는데 수방사가 있죠. 아, 그렇지. 예를 듭니다. 수방사 이제는 그렇게 굳이 필요 없는 수방사 군부대가 거기에 있다고 쳐요.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수방사를 택지로 개발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지하철역 주변의 아파트들이 시세가 뭐 한 10몇 억 정도 한다. 30평 아파트가 쉽게 얘기하면 10몇 억 정도 한다. 뭐 20억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그 남태령곡에 짓는 아파트를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 정도로 공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정부가 마진 남기지 않고. 이게 지금 제가 그냥 막연한 숫자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손익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최저 가격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100% 공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 시세는요.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인근 아파트 가격도 오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민주당의 안에 찬성합니다. 일단은 찬성하고요. 수도권 내에 군부대가 얼마나 많은지는 아시죠? 그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국가가 임대주택을 짓는데 명칭이 임대주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임대주택이 혐오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물론 하되
비용은 어떻게든 마련을 해서라도 아까 명종님 얘기는 30만 호든 40만 호든 짓는다는 거예요. 군부대 내 토지에 짓는데 그러면 이제 토지값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국가 소유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도 이거를 싱가포르 모델로 30년짜리, 50년짜리, 70년짜리 아예 임대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영구 임대를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라고 쓰지 말자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사회적 주택 이렇게 사회적 이렇게 거죠.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이거를 또 퀄리티를요. 솔직히 말하면 LG자이나 삼성 레미안처럼 그냥 빵빵하게 짓는 겁니다. 막 20평대, 30평대, 50평대 막 지어서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국가 임대주택을. 그렇죠. 근데 이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돼.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뭐, 그게 아닐 뿐이니까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았어요. 자유한국당이 9.13 대책이 나오자마자 악담을 퍼붓더구만요. 근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으려 한다고 하는 그게 핵심 워딩이었어요. 반론을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집값을 올리고 세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는 희망인데 너희들 반자본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자유한국당은. 반자본주의적이에요. 자본주의는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잖아요. 물론 불로소득 포함해서 뭐 부동산을 열심히 일했다고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발생을 해서 자본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리잖아요. 그럼 국가는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집값 올랐으면 세금 내야죠. 그런데 집값을 이 정부에서 올렸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다? 이거는 망발이에요. 아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요. 빚내서 집 사라고 아주 누구였어요? 그 경제부총리가 최경환이 그랬어요. 빚내서 집 사라고. 이런 식으로 워딩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때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 내는 거 내가 집 사가지고 월세만 줘도 내고도 내가 몇십만 원 남으니까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돈을 은행에서 빌려서 부동산을 산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니까 이 자유한국당 이 사람들 강남에 33명이 집 갖고 있다 그러는데 33채가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추정하기엔 330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들 떼부자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금 내려니까 세금 못 내 이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비싼 집값,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이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되어 있죠. 당연히 반발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뭐 몇십억짜리 강남에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들이 그러니까 중산층의 세금 폭탄이라고 하면서 마치 문재인 정부가 중서민층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게끔 만들어서 맞아, 지금 그런 프레임 짰어요. 예, 그 프레임으로 짜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건데 지금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거나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에는요. 8억 이하, 9억 이하들은 별 몇천 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강남의 고가주택들, 이 타격이 입어서 이제 이거를 하는 건데 마치 중서민들을 피를 빤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폄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는 배척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공급 대책을 함부로 내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대책을 요구한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더 부동산을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의도여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는 배척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느 정부든지 대한민국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100% 신뢰할 수 있을 만한 100% 효과를 거둘 만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부가 없었어요. 그건 미래에도 없을 거예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지금 이 미친 듯한 부동산을 그냥 놔두느냐? 놔둬야 되느냐? 이 자유한국당의 논리로 가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지금 국민적인 신뢰가 가장 돈독한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시행해 나갈 때 입법부가 여기에 발맞춰서 입법 행위로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입법부가 이렇게 맨날 비난 성명이나 발표하고 있으면 정당이 입법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소속돼 있으니까. 이딴 식으로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있으면 그 입법부가 있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나가면 자 정부가 발표가 미진하니까 그러면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게 우리 입법 활동으로 보조할게. 내지는 아니야 이거는 안 되니까 입법 활동을 우리가 이 부분은 막을 거야.
이렇게 입법 활동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언론 플레이질 하지 말고 국회의원이면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질하는 거는요. 사법파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법부는 입법의 행위로 대답을 안 하는 거죠. 부동산이 갖는 아주 오묘한 특성.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어도 내 집값 떨어지는 거를 못 봐하는 그 심리들이 분명히 있고요. 있죠. 그리고 그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하는, 난 그게 정말 이율배반적이고 정말 최악의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세금 내야지. 내야죠. 최소한 우리 팟캐스트를 들었다면 세금 더 내서 복지가 확대되는 쪽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건 부동산 대책이 이제 또 나왔는데, 문제는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른 방송에 한 두세 번 더 다루겠습니다만, 종부세에 대해서는 좀 약하다 하는 평도 분명히 있어요. 진보 쪽에서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들한테는 이제 대출이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남의 돈 갖다가 마치 자기 돈인 양 이제 은행에서 빌린 돈보다 훨씬 많은 걸 뻥튀겨서 돈을 버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즉각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